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리나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원금 보장형 보험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융 불안기에 재테크 수단으로는 아주 그만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각 보험사들 안전성 또 수익성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원금 보장형 보험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뉴스앤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서정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은퇴 설계는 해야 되고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금 보장형 보험이 인기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금 보장형 보험은 이 고객이 납입한 이 보험료를 만기 때 손실 없이 원금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변액연금보험인데요.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그 수익금이 배분되는 이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도 많이 드는데 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잘못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원금까지 까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금 보장형 이 변액연금보험은 원금이 그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 내용을 가진 변액연금보험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변액보험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원금이 그대로 손실이 됐었는데 그에 반해서 수익성, 안전성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금 보장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련 상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 내용, 이 서비스를 갖춘 상품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성생명, 대부분의 이 보험사들이 이 제품을 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우리 아이 변액교육보험은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면서 만기 시에 총 납입 보험료의 120%를 이 보장해주는 이 상품입니다. 또 교보생명은 이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했어요. 정시 상황이 또 이 주식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이 원금의 이 130%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유명하죠. 이 미래에셋생명은 러버에이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상품도 역시 최저 120%, 130%의 이 그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120%, 또 130%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장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네, 이렇게 하면은 손실을 본다 하는 것도 있으면 좀 함께 일러주시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액연금보험은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정시 전망을 밝게 보면은 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에 들고요. 이 시황이 나빠지면 안전한 이 채권형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이 생보사들은 회사마다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 1년에 4회에서 12회까지 이 펀드를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변액연금보험 갈아타기라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채권형에 투자할 것인지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주식형, 채권형 갈아타야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관련 시장도 잘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에 그 회사의 자산 운용 능력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일개 개인이 한 기업의 자산 운용 능력을 따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디를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모두 일일이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협회를
이용하면 참 편하게 또 쉽게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생명보험협회를 치시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사들의 그 수익률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어느 회사가 수익률이 높은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네. klia.or.kr에 들어가시면 그 투자한 회사의 펀드 운용 수익률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안전판을 더 강화하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가지수에 연계된 상품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액연금보험하고 이 성격이 아주 비슷한데요. 일명 인덱스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주가 상승이 기대될 때에는 이 코스피 200과 같이 이 주가 지수에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요. 주가 하락이 걱정이 될 때는 이 공시이율, 은행의 예금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시이율을 변경해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저 연복리로 계산해서 2%에서 3%의 확정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변액연금보험처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보험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자면은 ELS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비슷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지수 연계보험 어떤 상품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보험사들이 이 주가지수 연계보험을 냈는데요. 최근에는 손보사들까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인덱스업 보험을 내놨는데요. 이 코덱스 200이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또 금호생명은 스탠바이 주가 연계 보험을 지난해 내놨습니다. 지금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선보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쟁이 합세를 했는데요. 최근에 현대해상이라든지 동북화재가 그 주가지수 연계보험을 내고 보통 1.5%의 확정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자니 원금 손실의 그 리스크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좀 꺼름직하다 하셨던 분들,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보험 또 주가지수 연계보험에 투자를 하시면은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정명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재미와 실속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미술 재테크. 오늘은 해외 미술 경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작가들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미술 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현재 국내 미술 시장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발 모기지 사태, 증시 폭락 등 현 우리 경제는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최대의 위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미술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최대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 투자 시장.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불황 속에서도 작품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어려운 미술 시장 속에서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내 작가 두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작가들, 그중에서도 극사실주의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강형구 작가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강 작가님의 작업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작품들의 크기와 분위기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는데요. 강형구 작가님은 항상 인물화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왜 인물화만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네, 작품의 인물 중심의 그림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거의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는 이 모든 감정, 또 세월의 연륜, 그런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특정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그 시절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상의 일들을 또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그립니다.
무엇보다 뚜렷한 작품 세계와 작품 자체에서 오는 독창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선생님 작품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미술 애호가들이 생각하는 그림에 대한 소재와 또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재의 그 느낌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재가 예술품화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얼굴은 어떠한 초상화라는 개념과 또 그 얼굴이 가지는 그 사람의 고유명사를 이렇게 연상을 하지만은 그 서양의 이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 역시도 충분히 벽에 걸 수 있는 그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 정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창성 하면 권기수 작가의 작품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금 권기수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안입니다. 권기수 작가님의 작품들은 참 친근하면서도 밝고 또 재밌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통화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장르를 혼합시켜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기수 작가의 작품은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혼합했다고 하는데요. 두 세계가 또 다른 이미지를 구축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매체의 확장이 있다고 들었고 또 와서 보니까 또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작업의 스토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매체, 새로운 신선한 매체, 재미난 매체를 쓰는 것도 항상 관심 있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었었고 요즘 캔버스 작업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설치라든지 조각 같은 작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렌트큘러라는 게 애니메이션 따뜻한 느낌과 입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또 그림의 평면적인 느낌이 잘 어울려지는 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애니메이션은 또 그림은 입체감이 부족하니까요.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입체적이면서도 또 애니메이션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그림처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처럼 얇지만은 거기에 깊이감이 나오는 공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소재임을 알게 되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새로운 매체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이 미디어를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국내에서도 인기가 참 많지만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최근에 해외 전시가 많아가지고 저도 기쁘고 또 더 많은 아트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아주 기쁜데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걸 딱히 분석해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갔을 때 반응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한국적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범아시아적이고 동아시아적인 느낌이 살면서도 또 현대적이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쓰이는 기법도 대부분 사실 디지털 기법이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해하기 쉬운 게 동아시아적인 거고요. 그래서 친숙한 아시아 시장도 하고 또 아시아에 호기심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또 그러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작가는 모두 최근 홍콩 최대 경매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국내 경매사들이 눈독 들이는 작가죠. 앞으로 두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젊은 유망 작가들을 주목해주세요. 네, 경제 불황 여파로 미술 시장도 불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작가들이 또 있었군요. 해외 경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 구체적으로 누구고 또 어떤 작품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상인 미술 전문 기자 그리고 최은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상인 기자, 최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불황에 빠졌다, 침체된 미술 시장, 구경만 할 건가, 이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미술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미술계는 불황에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 안전 투자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자금 경색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점은 세계 양대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낙찰률이나 낙찰가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그 양대 산맥도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모양인데 예전에 비해서 낙찰률이나 낙찰가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나요? 네, 지난달 19일 런던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를 예로 들면 경매 낙찰률이 46%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열렸던 경매 82%의 낙찰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수치이고 낙찰 총액도 2천억 원에서 715억 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최악이었던 것은 지난달 5일 홍콩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였는데 뉴욕발 모기지 사태가 아시아까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낙찰률은 35%라는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술 시장도 이제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네, 그 과거 메이저 경매 낙찰률이 한 80~90%를 웃돌았던 거를 감안해 보면은 그만큼 현재 미술 시장이 침체가 돼 있다는 거를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좀 발굴한다든지 혹은 저평가돼 있는 미술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해외 경매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외 경매에서 주목받는다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것인 만큼 향후 투자 가치를 따져볼 때 안전한 편입니다. 또 보통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추정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10%, 크게는 20%가량 저렴하게 나오는 만큼 인기 작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높은 추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사는 것만큼은 자체적으로 제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요즘처럼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급매물로 좀채 만나기 힘든 수작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경매 프리뷰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그 아트페어에서도 프리뷰 행사를 꼭 챙겨라 하는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매에서도 역시 프리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관련 전시회를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작품 보고 왔나요? 네, 저는 강형구 작가와 권기수 작가의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강형구 작가는 저에게 특별히 작업실을 공개를 해주셔서요. 현재 작업 중인 작품까지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형구 작가 작품의 경우를 보면요. 초상화 작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극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외형이 좀 파격적인 캐리커처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권기수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선보였는데요. 동서양의 이미지를 팝아트로 표현을 해서 친근하면서도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워낙에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한 번만 보더라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최은정 아나운서가 점점 작품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람 중 하나인데요. 사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작가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독창성입니다. 국내 작가들이 재능이 있고 작품성 높은 작품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파리에 있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갤러리에서는 한국 작가 10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미술이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서양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세밀한 기법이 컬렉터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손재주 하면 한국 아니겠습니까? 젓가락 문화가 그냥 탄생한 건 분명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아까 그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이라고 설명을 잠시 드렸던 강형구 작가의 작품 세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형구 작가의 작품을 보면 괴짜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요.
주로 인물화만을 그리면서 그것도 2m 이상의 대형 작품들로만 표현합니다. 네. 반 고흐, 피카소, 달리 같은 유명한 화가에서부터 이름 모를 누군가의 초상화나 작가 자신의 자화상까지도 그리는데 관람자들은 마치 작품 속 인물과 눈을 맞추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작품을 보게 되면 그림 속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객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인물이 관객을 응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도 강영구 작가 작품을 보자마자 그 강렬한 카리스마에 사로잡혀서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이 강영구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강영구 작가는 기존의 인물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세계 컬렉터들의 찬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1억 5천만 원에 출품된 워홀이라는 작품이 5억 원 이상에 낙찰됐는데요. 이번 11월 말에 열리는 홍콩 크리스티에도 또 강영구 작가의 작품이 출품된 만큼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 뭐 극사실주의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척 클로스하고도 참 닮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앤디 워홀을 또 재해석해서 감정가 대비 3배 이상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강영구 작가의 저력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작가 권기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번 볼 텐데요. 두 사람의 세계가 전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권기수 작가의 작품은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조금은 만화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그란 얼굴에 해벌쭉 웃고 있는 동굴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는 권기수 작가의 이름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권기수 작가는 한국적인 팝아트를 실현한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양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제나 내용 면에서는 지극히 동양적인데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나 도교 사상이 반영된 중림칠한의 모습을 주인공인 동구리가 등장해서 현대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색감이 무척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강영구 작가와 마찬가지로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엽서가 바로 권기수 작가의 작품을 렌티큘러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엽서를 방향을 달리할 때마다 이 애니메이션, 이 안에 있는 그 동구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권기수 작가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또 캐릭터화 같기도 해서 사실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권기수 작가는 특히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열렸던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를 예로 들면 출품작이 전체가 모두 팔리는 진기록을 세웠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대만 경매회사 라베넬의 경매에서는 120호의 회색숲이라는 작품이 6만 5천 홍콩달러, 그러니까 당시 한화로는 약 6,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도 출품작이 모두 낙찰됐고 이번 달 K옥션 마카오 경매에서도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호 작품이 1,5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뿐 아니라 홍콩 또 국내 경매 시장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동구리 작가, 권기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조 기자님, 이 밖에 꼭 투자하는 입장에서 기억하면 좋을 만한 작가가 있으면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컬렉터들에게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선보이는 극사실 기법은 감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서양인들의 손재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모양인가 본데요. 그 예로 안성화 작가는 담배와 사탕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유리병에 담긴 담배꽁초와 사탕은 실제보다도 더 실감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배 확대해 놓은 이미지들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경매 참가자의 80% 이상이 외국인이었던 지난달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2천만 원 정도에 출품된 작품이 4,100만 원에 낙찰되면서 그 인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극사실주의 기법들이 해외 경매 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 기법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권경엽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인물화를 주로 그리는데 표현은 생생하지만 작품 속 인물은 마치 마네킹과 같은 핑크빛
피부로 그려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붕대인데요. 작품 속의 인물이 항상 붕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붕대라는 것은 외부와의 차단제로서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억의 저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경매와 국제 아트페어 모두에서 인기가 있고 내년쯤 개인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도성욱 작가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사실적이어서 그래서 사진인 것 같은 그런 풍경을 그리는데요. 하지만 잘 보면 작가는 풍경 자체를 그리기보다는 미묘한 빛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이 풍경들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가공된 상상의 비현실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6천만 원 정도의 추정가에 출품된 작품이 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극사실주에서부터 팝아트까지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국내 작가들 해외 경매 시장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국내 컬렉터분들도 꼭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성인 기자 그리고 최은정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술재테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미술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 컬렉터들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가나아트센터 이지영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술 시장 판도가 이 컬렉터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이들의 영향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컬렉터들도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을 단지 재테크 수단의 일종으로 보고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미술품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품을 자신의 취향하고 미술사적인 의의라든지 그 작품성을 고려해서 그 미술품을 투자하고 있는 순수 미술 애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성향, 그러니까 투자와 그 취향을 동시에 고려해서 작품을 수집하는 컬렉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상간으로 그러니까 국내 미술 시장에 유입돼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30, 40대 젊은 컬렉터들 대다수는 그 애호가와 투자자의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개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금융권 종사자라든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일반 그 사무직 종사자들도 미술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사서 수익도 보는 네. 그런 젊은 컬렉터들이 요즘 미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이들의 영향력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들의 파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동향에 따라서 미술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미술 시장은 젊은 신규 컬렉터들의 그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작품 선택하는 성향은 그러니까 기존의 컬렉터들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젊은 컬렉터들은 그러니까 국내외 작가들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젊은 작가들의 동시대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장르의 그 성장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또 특별히 많이 네. 관심을 갖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컬렉터들이 이 동시대 작품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작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았을 테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제 고전 명작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 고흐라든지 피카소와 같은 고전 명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하락하였거나 인기가 떨어졌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들 명작들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작품을 현금화하기 할 생각이 없는 그 수장가의 그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을,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살 수 없을 만큼 그 작품 가격이 거액이 되어 있는 것도 그 새로 유입된 컬렉터분들이 동시대 미술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컬렉터분들이 동시대 현대미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인들과 같은 또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코드와 취향에 맞기도 하고요. 아직도 작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작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이 크다는 기대 심리도 크게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위장 여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시대적인
감각, 쉽게 말해서 코드 같은 것이 잘 맞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젊은 컬렉터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작품, 아무래도 작품 가치가 좀 많이 상승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미술 시장을 보면 국내적으로 1945년도 이후에 출생한 그 동시대 미술품, 그러니까 특히 사진 장르의 현저한 성장을 볼 수가 있고 그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급격한 성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동시대 미술의 성장률은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13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현대 미술품이나 그러니까 고전 미술품보다 약 5배 이상 더 상승한 것입니다. 그 2002년 이후부터는 또 중국, 인도, 러시아, 중동을 비롯한 그 아시아 동시대 미술품 의 성장도 현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의 그 아시아 동시대 미술의 작품 출품량이라든지 낙찰량, 또 판매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미술품 또한 작품의 참신성이나 역량에 비해 그간 저평가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그 국내외 컬렉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동시대 작품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미술 시장 전반에는 균형이 깨져서 좀 부작용이 야기될 것도 같은 우려가 드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요? 예, 미술계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작가나 컬렉터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얻는 미술 시장의 부작용보다는 새로 유입되는 젊은 컬렉터분들이 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그러니까 다른 자본 시장에서 익힌 방법들을 미술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데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그러니까 작품의 예술성이라든지 희소성 그리고 기호가 향후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재판매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은 이제 다른 시장과 달리 작품의 예술성과 희소성, 기호가 향후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채 미술 시장의 협소한 데이터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술 시장의 데이터라는 것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와는 양과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미술 시장의 속성상 계량화 수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부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술 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본 시장의 경험만을 토대로 미술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 일부 미술품 가격의 버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미술품을 사면서 기대했던 그 수익 실현의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요. 미술 작품을 가지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죠. 그 미술은 또 미술 특유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컬렉터들의 그 작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그 미술품 작품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그 컬렉터들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 모든 시장의 기본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컬렉터들의 동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컬렉터들이 어떤 장르, 어떤 사조의 작품, 또 어떤 작가의 작품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지, 네. 그 어떤 작품의 거래량이라든지 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작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 중동의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국의 경쟁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그 신흥 부유층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경제적인 힘이 미술 시장에 유입돼서 자국 작가의 작품 구입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미술품 가격은 이제 컬렉터들의 동향 외에도 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의 실제 제작비라든지 네. 사이즈, 완성도, 작품의 수량은 기본적으로 작품 가격의 결정 요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 경야 혹은 작가가 속한 시조, 장르, 시기의 어떤 미술사적인 의의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요즘 미술 작품 가격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가만 잘 알고 있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새로운 컬렉션에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 그러니까 이미 검증을 마친 뭐 고전 명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미술에 분명 트렌드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성향의 컬렉터들이 미술 시장에 유입될 것인지 주목을 하고 그 컬렉터들이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갖는지에 주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술품을 투자하거나 컬렉션을 하는데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의 취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향후 미술계의 그러니까 잠재 컬렉터들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렌드를 먼저 읽어라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신진 컬렉터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면 유망 투자 작품들 절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가나아트센터의 이지영 큐레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돈 쓰는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 헬로 머니코치 순서인데요. 이번에 사연을 신청하신 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 28 은주 씨에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벌써 낙엽이 지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은주는 올해가 가는 게 서운해? 그럼 내년엔 또 한 살 먹잖아. 그럼 자긴 이렇게 한 해 다 가는 게 기분이 좋아? 난 내년이 너무 기다려져. 왜? 왜냐면 내년 가을엔 난 은주 씨와 결혼할 거니까. 몰라.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은 은주 씨. 그녀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문제는 1년 동안 어떻게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였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결혼. 모아놓은 돈도 적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던 은주 씨에겐 혼수장만 하는 게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가만히 있자.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4천만 원은 필요할 텐데 가진 돈은 1,000만 원. 나머지 3천을 1년 안에 어떻게 모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은주 씨. 그녀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머니코치의 현명한 조언이 절실하다. 네, 오늘의 주인공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부럽기만 한데요. 나름의 고민이 또 있었군요. 혼수 장만에 필요한 4천만 원이라는 자금, 과연 1년 안에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안에 4천만 원 모으기라 뭐 언뜻 좀 비현실적이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뭐 목표대로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그 대표님, 이 사연의 주인공의 꿈이 너무 야무지다고 보십니까? 네, 뭐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아야 할 때 목표가 뚜렷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동기 유발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돈을 모으기가 무척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인공의 재무 상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아둔 돈이 좀 있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네. 주인공은 아직 28살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가 없고요. 또 그동안 불입한 적립식 펀드의 평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적금에 들어있는 30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갯돈을 내년에 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은 이거보다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둔 돈은 1,000만 원. 근데 보니까 주인공 월급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예요. 적지 않은 월급인데 이 월급 관리만 평소에 잘 해두었어도 이미 어느 정도의 돈은 모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주인공의 씀씀이가 그렇게 알뜰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모아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조금 무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혼의 직장일수록 자신의 돈 씀씀이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평생토록 부자로 사느냐 아니냐는 대부분 20대의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첫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 30대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갖게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 30대 뭐 월급도 처음 받아보고 하니까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고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생각만큼 행동에 잘 옮겨지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받은 월급 260만 원 매달 어떻게 이 현금을 썼는지 현금 흐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용돈 57만 원,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2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과에 치료비를 쓴 것이 2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보험을 3가지나 들고 있네요. 보장성 보험료 23만 원,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각각 10만 원, 30만 원을 납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돈은 2년 넘게 불입한 적립식 펀드에 매월 40만 원, 은행 적금에 10만 원, 그리고 이제 막 불입을 시작한 갯돈 50만 원씩 합해서 260만 원을 매달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수입은 꽤 좋은 편입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 월 260만 원은 특별히 여성으로서 적지 않은 소득인데 네. 하지만 그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구조의 돈 관리가 지금 결혼 자금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지혜롭게 쓰질 못해서 돈을 모질 못했다 하는 네. 말씀이신데요. 저도 뭐 찔립니다. 근데 대표님, 뭐가 문제인지 정말 꼭 그냥 찍어서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총소득 중에서 60%가 넘는 163만 원 정도가 잉여자금으로 매월 생기거든요. 네. 대단히 많은 양의 잉여자금이 생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재무 목표가 명확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좀 기준을 정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놓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3가지가 넘는 보험 네. 그리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계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미래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보험 부분이었는데요. 보니까 종신보험료가 23만 원씩이나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집안에 가장이 많이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한때 유행처럼 번진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가계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가장이 네.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뭔가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모아놓은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신보험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 아직 있거나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소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대신 실손보험 중심으로 저렴한 보험에 좀 가입을 하고 나머지의 잉여자금은 좀 더 필요한 쪽으로 돌리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을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라는 말씀하셨네요. 뭐 당장 해약하러 지금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종신보험 말고도요, 보험 2가지를 더 들고 있어요. 지금 연금보험 10만 원, 저축보험 3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2가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든 보험인가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때가 여러 번 있죠. 네. 결혼할 때, 그리고 주택 마련할 때,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러면 은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네. 순서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이분은 저축 스타일만 보면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또 주택도 안 마련하고 자녀도 없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이럴 분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의 경우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위한 것 또는 10년, 20년 후에 장기의 문제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미혼이신 이 사례자의 경우는 결혼과 주택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돈을 쓰시고 나머지를 먼 미래에 쓰셔야 되는데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드시고 예.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하셔서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연금보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해약하시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답지 않게 개를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뭐 우리가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 예.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개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몰아주기. 예, 몰아주기죠. 예. 몰아주기. 물론 그 처음에 받는 사람은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고요. 나중에 받는 사람은 모여진 이자를
나중에 받는 그만큼 수령하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 받으시는 분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월 1%의 이자이기 때문에 연 12%의 이자지만 네. 중간에 받으시는 분은 먼저 쌓였던 이자를 받지만 나중에 또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0%인 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잘 계산해 보시면서 상품을 조금 선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개를 모아서 하는 주인이 개주가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가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유, 발생하게 안 될 되죠. 경우에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목을 위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모아서 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자,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고 저도 권유를 드리는 편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안전성,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지금 꾸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다시 원래 있는 그 문제를 좀 돌아가서요. 월 수입 260만 원의 미혼 여성, 내년까지 결혼 자금 4천만 원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씀씀이를 조금 조절하시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용돈을 한 45만 원을 좀 줄이고요. 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그대로 20만 원, 그리고 병원비 20만 원 당분간 그대로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갯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네 가지는 꼭 필요한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125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을 조정해서 계속 유지할 연금보험 10만 원, 그리고 새로이 가입할 실손보상보험 5만 원, 청약저축 5만 원,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혹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변행 유니버셜 보험 10만 원에 보장성 특약 5만 원을 넣으면 아마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 다 해결이 돼서 나머지 9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돈은 상호저축은행에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시도록 그렇죠. 네.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 7, 8% 정도의 금리도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1년 동안 모으신다면 한 1,020만 원이 넘는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예약 환급금, 내년 5월 달에 타는 갯돈 합하면 1,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펀드가 뭐 내년 정도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한다면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든가 아니면은 결혼 예산을 조금 줄이시면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님께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9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좀 더 일찍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처럼 시집 장가 가야 되는 젊은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도 요즘에 간혹가다 상담의 케이스들을 보면 결혼 시기를 6개월 정도 미뤄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요? 그 주식과 관련된 펀드에 많이 묶어놨다가 요새 주식시세가 안 좋으니까 당장 그 돈 가지고는 십장가 못 가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혼의 경우에는 하여튼 결혼과 주택 마련 같은 눈앞에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이직이나 뭐 이런 유학 이런 계획 때문에 수입의 변동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단기, 중기에 치중하도록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또는 저축성 보험 같은 이런 보험에는 5%, 10% 미만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계좌만 만들고 준비 단계만 맞춰놓는 것이지, 너무 무리하게 많은 부분을 장기 상품에다 넣었다 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보험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로 오랜 동안 유지하는 플랜을 가지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대부분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게 뭐 친구, 지인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강제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만 원, 5만 원 얕보지 마시고요. 3만 원씩 20년 납입하는 것은 실제로 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상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그럼요. 1년 동안 모아도 30만 원이 36만 원이고요. 10년 모으면 360만 원이 원금인데
3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살 때는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3만 원짜리 보험 가입할 때는 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네. 생각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 중기 중심으로 많은 플랜을 세우시고 장기는 그저 시작하는 의미 정도로 플랜을 세우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 젊은이들 향한 따끔한 충고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보험의 경우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재무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경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국민들이 초절약 모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도시락이, 또 프랑스에서는 집에서 직접 구운 빵이 트렌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족들과 빙 둘러앉으셔서 우리 가족의 씀씀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함께 이 건설적인 대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